네, 클로징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11월 27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오늘 그래도 4천선 어느 정도 회복을 했었는데 12시에 맞고 좀 떨어졌네. 네. 에라. 그래도 4천선을 다시 탈환은 했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살아났다. 하이닉스 살아났어요? 네. 3.8% 상승 54만 4천원. 네. 삼성전자 0.5% 상승. 사실 근데 하이닉스 3.8% 요거 빼면 네. 분위기가 엄청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고려아연 14%, 하이닉스 4% 요거 빼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맞아요. 두산, 뭐 LS 네. 이 정도. 근데 이제 니케이는 1% 넘게 올랐고 상해종합은 0.5% 올랐고 대만 각권지수는 0.5% 상승. 뭐 요 정도인 것 같네요. 요 정도. 네. 예. 니케이, 상해, 항세, 각권. 예. 조금 아쉽긴 하죠. 네? 조금 아쉽긴 아쉽다고요? 해요. 네. 좀 쭉 강할 줄 알았는데 또 전강 후약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한테 여쭤보죠. 네. 채팅창은 어떤가 봐야겠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나쁜 장은 네이버는 아니에요. 왜 이러는 거야? 네이버 오늘 아침에 물어봤는데 저거 그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라딘님 나쁜 장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범성공자 장우진 작가님 그리고 반도체 아저씨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쉬어가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은 요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이제 넘어가면 이제 12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12월 벌써 12월이네. 아니 근데 음력 9월 끝난 지가 언젠데 네. 왜 이렇게 힘이 없대요? 반등했잖아요. 어? 음력 9월 반등했잖아요. 반등했지. 그럼 네. 확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확. 아니 그만 어제도 확 아닌가요? 하락이 멈췄잖아. 됐지. 뭘 말하는 거야? 뭘 말해? 아 그래도 5천 근데 간다면 3,600 바라시는 거 4,500까지 가야지. 음력 무시하는 거야? 아 세 명이서 음력 이렇게 비하바로? 죄송해요. 예. 3,600은 아니고 3,700만 되더라도 예. 반갑게 계신 사람 있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 오늘 장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자님부터. 일단은 어제 이제 그 시장 보고 이제 옵션 선물 옵션이니까 포지션을 보면서 한 4천 정도가 기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4천 안팎에서 굉장히 공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OMC 전까지는 그 정도 분위기가 아닐까?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이 지금 양매도인데 양매도라는 게 오르는 것도 싫고 내리는 것도 싫고 약간 가두리로 가두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가두는 게 지금 한 4,100에서 3,900에서 4,100 정도 이 사이에서 많이 가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크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일단 이 상태에서 안정됐잖아요. 급락 없고 이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대충 되지 않을까. 그리고 FOMC 이후에 뭔가 방향성을 좀 더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제가 월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바닥은 잡았어요. 그때도 시장에서 이제는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막 걱정하고 빠질까 너 두렵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걸 공부할지를 어떤 걸 사야 될지를 좀 더 공부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장이 될 거다라는 거고 오늘 시장에서 저는 이제 특징 종목들을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한번 정해 보면 너무 뺐나? 너무 두려워했나? 약간 이런 느낌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일단 SK 하이닉스 너무 좀 과했나? 이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급등했던 삼성 에피스 홀딩스 너무 좀 많이 뺐나? 이런 느낌. 그다음에 APL 같은 경우에도 실적 좋았는데 너무 밸류에이션 과했나?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좀 과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실적도 나오고 괜찮은데 뭔가 우려, 밸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빠진 기업들에 대해서 되돌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추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찾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오늘 보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이나 하락 종목이 비슷해요. 숫자가. 네. 지수는 상승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잘 고르면 좋은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대형주가 약간 멈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하는 길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 하락세가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번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그래 개인들이 그래도 한국장에 어느 정도 믿음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매수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구나. 그렇다면 3,800, 3,900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지키려는 의지는 있구나. 약간 요런 거를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개인들이요. 네, 왜요? 개인들이요. 아니 개인들은 오히려 아니요. 또 조심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예전보다 약간 좀 두려워하는 것도 같고 여기서 이제 오히려 뒤늦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막 가자 하면서 4,000대 이렇게 막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급하게 좀 하신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두려움에 팔면 진짜 전 넥스트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8,000. 네. 말고 또 8,000이요 왜 또? 왜 얼마인데? 왜 자꾸 바꿔? 얼마인데? 만스피. 만피? 그럼 얼마인데? 7,000. 네. 얼마 안 남았네. 아니 14,000이라고 그러고 지난번에는. 7,000 스피. 네. 근데 이게 당장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 2, 3년 내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주춤해 버리잖아요. 여기서 4,000에서 주춤해 버리고 역시 한국장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2,600에서 올라갈 때 손가락 빨던 거랑 거의 비슷한 형국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네네. 조금 올라갈 때 따라가신 분들은 또 오늘도 마이너스였겠죠. 그래서 반등은 될 수 있고 좀 반등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해주지 않고요. 오늘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환율보다는 오늘은 금리 동결. 그게 좀 분위기를 약간 조심스럽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나라 금리 동결했는데 금리 동결할 줄 알았죠.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많은 그게 아마 3대 3으로 완전히 갈렸을걸요. 향후 3개월 내로 금리 인하를 이번에 안 하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가졌을 수도 있는데 매파적으로 지금 읽혀지는 그렇게 한 것도 도움이 분위기는 안 좋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실적 나오는 주식으로 샀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공장님 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하게 빠졌다 단기죠. 그런 거 약간의 키 맞추기 다른 거 대비했을 때 이런 거 하면은 플러스는 되는데 아까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생각만큼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대는 오를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한 번에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예.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오늘 그러면 환율에 관해서는 저건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환율이요? 네. 환율은 1,480원을 그때 지킬 거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실제로 1,480원 이하로 좀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뭔가 트리거가 딱 생긴다 그러면 저는 하방 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준비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환율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던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아까 말씀하셨지만 4연속 동결인데 이번에 통방문에서 조금 의미 있는 문구가 나왔어요. 네. 통방문이 통화정책 방향 문구를 줄임말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11월 문구 전에 10월 문구를 먼저 볼게요. 10월 문구에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여기 보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11월에 보면 따라서 향후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바뀌었죠. 네.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보는데 속도를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봤다가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한다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일단 환율입니다. 환율 자체가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높으면 지금 미국의 성장률도 더 높잖아요. 그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도 높아요. 그럼 돈은 어디로 간다? 미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으로 계속 갈 거야. 이건 아니죠. 이미 많이 이동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멈췄으니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줄어들겠죠. 그럼 원화는 강세윤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FMC 이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한다면 원화가 오히려 강세가 될 수 있는 윤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화가 M2가 너무 많이 풀렸잖아. 네. M2가 너무 빨리 우리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고 이러니까 도망가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 얘기 잠깐 드렸을 것 같은데 미국과 일본이 돈을 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이제 100조 원 뭐 얘기 나오는데 일본도 이제 200조 원 얘기 나왔죠. 22조 엔 얘기 나왔고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돈을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돈 풀리는 속도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거기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먼저 선반에 대해서 돈을 풀 거야라는 것들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됐고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덜 받는 상태에서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쪽으로 상대적으로 강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율이 올라갈 걸 정부 쪽에서 막 막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세 가지 제가 경로를 막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외부적인 요인들도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측면에서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왜 환율을 여쭤봤냐면 환율 때문에 우리 어차피 4천, 5천 못 간다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어떤 분께서. 근데 우리 공자님께서는 오히려 원화가 그렇죠, 강세가 그렇죠. 될 수 그렇지 있다. 않다고 봐요. 내년에 오히려 원화가 좀 강세로 가면서 3조 호황 얘기 나왔던 게 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네. 너무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가 좀 간지러우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보십시오. 흥 풀어주실래요? 아니. 어르신 요즘 어르신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콧물까지 여기 이렇게. 나와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콧물도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원하실 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땡땡땡 한번 치고 네. 그다음에 김장현 본부장님도 뭐 환율 관련해서 좀 여쭤볼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네. 전효민님이 땡땡땡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이슨님께서 조용히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솜님이 아니, 비도 오는데 전이나 붙여먹어요. 떠드는 방송 와서 조용히 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뭐야. 예, 알겠습니다. 제니리님. 네. 어드벤처님, 호아지님께서 오늘 날도 춥고 주식장도 추웠지만 따뜻한 연말이 오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JH송님께서 나의 오늘 저녁은 양미리구이. 오. 양미리구이 맛있죠. 네, 양미리구이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양고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서민들이 먹는 거 있어요. 네, 그 도루묵, 열빙어, 양미리 이렇게 생선이다. 생선인데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냥 머리째 먹는 거예요. 빙어처럼. 절대 안 먹겠네요, 그러면. 저요? 네. 저는 환장하죠. 밥도 비벼 먹고. 얼마나 맛있는데? 네? 맛있는데. 기가 막혀요. 무슨 먹지 없었어. 분우, 개구리 알 이런 거 안 먹었죠. 개구리 알. 그 진짜 별미인데. 저분도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 귀족이라서. 눈으로 욕하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쏙들고툭님 오셨고요. 행운한 가득님 처음으로 땡땡땡 쳐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트러블 뮤지엄님, 쇼 카러님. 네. 오늘 요 논란이 있었어요. 맙소사돌님께서 명액 오프닝 벨과 다르게 스타일 깔끔하네. 머리 감고 왔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침에 샤워하고 왔거든요. 근데 머리 안 감았냐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아침에. 좀 괜찮죠? 네. 깔끔하잖아요. 지금 괜찮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맞다. 그러면 어제 좀 서운했어요. 저 땡땡땡 쳤는데 저는 안 읽어주더라고요. 땡땡땡 쳤어요? 네. 어제? 어제. 아이디가 뭔데? 오셨어요? 어제 범성공장? 범성공장 범성공장. 들어왔었어요? 네. 들어왔었어요? 네. 민키웨이로 들어오면 읽는데.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네 분 중에서 이 세 분 중에서 본인이 안 나올 때도 방송을 보는 유일한 사람. 두 분은 본인이 안 나오시면 안 봐요. 아우, 예. 아니, 나와야 보죠. 못 나올 때는 못 나오는 다른 게 있으니까 못 보지. 볼 수가 네. 없지. 다시 보기도 올라가는데 그 무슨 몇 명입니까? 다시 보기는 보죠. 다시 보기 다 보세요? 다시 보기는 다는 안 보고 반 정도는 보지. 본인 나. 앞에 하는 거 딱 보고 이거 오늘 나 없으니까 개판이구나. 야 연예인. 역시. 수요일 날 안 나오잖아.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안 나오시죠? 수요일 날은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나오시는데 개판이라고. 예. 장이 개판이라고. 장이 개판이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3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일단은 지수 하나 들어오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0.66%, 마지막에 조금 더 올랐네요. 캔들 차트로 보면 십자가 해가지고 개장 자체를 0.7%로 했다가 상승할 때는 1.5%까지 올라서 4023 요렇게까지 갔다가 분봉으로 봐야겠다. 예. 여기서 4023 분봉까지 보면은 요렇게 갔다가 10시 이후 오프닝 벨 끝나면 떨어져. 쫙 떨어져 가지고 3980
그래도 오늘 21선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21선 다시 터치해가지고 3,800, 3,900, 4,000 요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닥 찍고 올라온 아까 공자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형태가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코스닥은 0.3% 0.3% 올랐고요. 880에 오늘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였고 오늘 요만큼 조금 외국인이 샀다가 조금 뱉었어요. 2, 3천억 샀다가 요거를 이제 뱉어가지고 1,500억 순매수로 코스피는 끝났고 기관은 4,300억 매수로 이렇게 끝났고 개인은 오늘 6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시장에서도 조금 어지럽기는 했는데 연말 가면 갈수록 이제 선물 쪽에서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파는 거예요? 외국인이 샀다가 분홍색 샀다가 던지고 마이너스로.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500억이 나갔고 이 기관은 대량으로 팔았다가 마지막에 플러스로 올라오는 어지럽습니다. 이게 확실히 유동성이 확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린다. 요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어지러운 시장이 좀 엎치락 뒤치락 계속되지 않겠나. 하지만 3,800, 3,900, 4,000 요 사이는 좀 지켜주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공자님한테 시황을 들어보고 사실 오늘 어때요? 환율 얘기를 주로 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까? 뭐 특별히 많이 애들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기존 뷰 똑같으니까. 그래요? 오늘 오프닝벨에서는 30분을 환율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모르겠네. 제가 뇌피셜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였어요? 결론은 아무도 몰라. 그걸로 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뭐 하나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뭘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느냐? 국가적으로? 뭐 그렇죠. 그 기업들이 돈 내놓으면 되죠. 달러 풀면 되죠. 근데 그렇게 지도 편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1,400을 내추기 위한 그런 정도의 푸시는 못할 겁니다. 어거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1,480, 90 못 가게 막는 정도를 기업한테 어느 날은 조선 그 업체들한테 돈 내라 월말인데 연말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시황을 하고 그다음 여유가 되면 그다음 환율이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환율은 이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자님한테 썸머 선샤인님께서 오후에 갑자기 하락한 이유가 뭔가요? 환율 때문인가요? 이렇게 좀 여쭤보셨거든요. 달러원 환율이 어떻게 됐나요? 별로 영향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졌어요. 비트코인이 네. 지금 이제 유동성의 측도라고 보고 있는 게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비트코인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아까 91,000달러 넘었고 지금 이미 넘어 있고 91,000달러 넘었다가 약간 빠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방향을 보면서 외국인들도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동성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TJ를 통해서 조금씩 풀리고 있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바닥은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유동성 위기가 시장을 강하게 치면서 뭔가 신용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유동성이 완전히 풀렸냐? 또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풀리는 속도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 드렸고 외국인의 지금 우리나라 포지션은 3,900에서 4,100 정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3,900 잠깐 깰 수도 있고 4,100 조금 위로 갈 수도 있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 내에서 트레이딩을 잘하시면 뭐 10월 말이랑 똑같습니다. 트레이딩을 잘하시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 장세로 대형주보다는 종목 장세로 갈 수 있으니까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깐 요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이때 이렇게 밀렸잖아요. 오전 10시 정도 이렇게 밀렸는데 비트코인도 보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요 시점 여기서 이제 올랐다가 밀렸죠. 여기 시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랐던 게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하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돈의 자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 외국인이 일단 전에
큰 틀에서 보면 네. 지금 일본, 우리나라, 미국, 비트코인 요쪽에 지금 흐름을 보면 역시나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유동성이 문제였다. 특히나 이제 단기 유동성이 좀 문제였다. 네.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 저렇게 반등하는 건 점점 이제 해결되는 구조로 슬슬 가고 있구나라고 좀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두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자체의 신용에 대해서까지 막 신경 쓰면서 막 우려를 했었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회계 이슈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계속 얘기 들었던 게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이슈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시장에서 과대평가하면서 모든 걸 이제 신용에 대한 위기로까지 끌고 가는데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오라클 CDS 얘기 막 나오면서 그 신용에 대한 위기로 불거졌잖아요. 근데 그게 유동성이 풀리면 다시 잠잠해질 수 있는 이슈라고 봤었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 안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면서 바로 유동성이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유동성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 지표가 또 뭐냐면 미국채 10년물이에요. 네. 미국채 10년물 우리가 강하게 보는 이유는 모기지 금리, 모기지 30년물 금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을 보는 건데, 미국채 10년물이 내려가는 건 뭐다? 우리나라 주택의 금리가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우리나라 주택대출, 주담대 대출이 내려간다고 하면 부동산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의 경기가 좋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미국 그 10년물 금리,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년물이 올랐는데 10년물 금리가 4% 이하로 내려왔어요. 저는 이게 뭐 3.8%까지 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미국의 성장률엔 약간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돈을 풀면서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후퇴했지만 미국이 돈을 풀면서 결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지지 않을까. 밸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채 10년물 내려가면 주택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주택 관련된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네. 최근에. 그 강세 보였고, 이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최근에 심리 안 좋았을 때는 유동성이 만약에 풀린다고 해도 비트로 갈 수 있고 미장으로 갈 수 있지, 그 돈이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올 확률은 사실 모른다, 막 이런 이야기 많았거든요. 원래 안 좋을 땐, 시장이 안 좋을 땐 모든 악재들을 다 가지고 와서 또 안 좋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2600에서 4000 갈 때랑 지금이랑 시장 상황에서 크게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정말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올 이유가 있나요? 별로 없어요. 2600에서 4000 갈 때는 그럼 왜 좋았죠? 그때는 미국이랑 비트코인에 자금 안 빠져나가네요. 기세가 좋았어. 그때랑 지금이랑 뭐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하이닉스 내내 실적 안 좋나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김장렬 본부장님 얘기가 반도체 사이트 막 돌면서 엄청나게 얘기되고 삼성전자 실적 좋다고 얘기 나오는데 뭐 4분기 실적 좋을 거고 내년 좋을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 여전히 좋은데 내년 또 시장 예상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못 끌고 갈 건 또 뭐지? 라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 이 상태에서 또 우리나라 정부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100조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돈 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 돈을 푸는 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산업에 들어가겠죠. 산업에 들어가서 산업을 부흥시킬 거고, 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동성을 주입할 수 있는 준비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으로 도망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까 원화 환율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보면 1480을 막아놓은 다음에 원화가 여기서 오히려 강세로 가면 강세로 갔지 1500 뚫으면서 도망차 이런 분위기 아니라니까. 여기서 너무 두려워해서 못 사면 진짜 오히려 내가 왜 그랬지? 약간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김장렬 본부장님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자면, 요 정도로 오늘 뭐 규모는 뭐 그 반등의 강도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4천선 넘어서 또 터치를 하고 왔고, 요 정도 상황에서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하락세 그리고 며칠 동안 있었던 이번 주에 있었던 반등 어떻게 보시는지. 예상했던 정도입니다. 물론 아까 1% 이상 올라갔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3,900 얼마 정도. 제가 3,830에서 3,950이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그 레인지에 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동성이 확실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환율이 더 나빠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에 동감. 하지만 그게 오늘에 바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천천히 가는 거죠. 많이 올라간 거 줄이고,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다시 사고. 이런 겁니다. 4848이 아니고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은 재미있고, 재미있다고 뭐하지만 할 만한 데고, 트레이딩을 하기 싫거나 그런 거 내 성향에 안 맞는 분들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넘버 나오는 주식, 많이 빠진 주식,
그다음에 다른 피어 동종 업체보다 더 빠진 주식. 이런 거 키 맞추기 이런 거 잘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뭐 그래 솔솔찮게 뭐 마이너스를 안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율이 1,430 금방 안 될 겁니다. 1,500 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갇혀서 그 이상에서 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그 팩터가 큰 팩터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소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12월 10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건 아니지만 좀 아쉽지만 이렇게 좁은 박스에서 한꺼번에 못 가고 갔다 갔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다음 주 12월 10일이 아니 다다음 주인가요? 네, 나올 데이터 포인트가 많지가 않아서 PC 나오죠. 12월 4일인가 네, 5일. 다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다음 주 금요일 나오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데이터 포인트가 많지가 않아서 유일하게 나온다면 이번 주에 오늘 쉬죠? 미국이? 추수감사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거 하고 나서 무슨 사이버 먼데이고 뭐 데이터 포인트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나오는 거 그 정도 체크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큰 거 없어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럼 이렇게 약간 소강 내지는 약간 업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레인지보다 더 올라가기 위해서 네네. 어떤 부스터가 필요할까?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3,900 뭐 요 정도? 그 뭐 잘 가면 또 4,000 좀 넘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정말 초대박 실적 이미 녹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AI 버블론 어느 정도 좀 희석되는 거 이것도 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유동성이 마르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다 녹아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떤 점이 부스터로 모멘텀이 딱 돼야 4,100, 4,200, 4,300도 편하게 부르실 수 있을까? 그렇죠.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 이벤트가 예상대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있어요. 근데 12월 10일까지 딱 집어서 얘기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글이 많이 올랐지만 구글보다 더 오른 게 뭔지 아세요? 구글의 그 기술적인 파트너인 브로드컴. 더 많이 올랐죠. 사실 더 많이 올랐어. 오늘도 올랐는데 브로드컴 실적이 12일 날 나와요. 그것도 10일 이후야. 12일 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하지만 엄청 임팩트 있는 얘네는 12월 18일 날 나와요. 12월 18일. 그러니까 12월 18일이기 때문에 지금 10일 날 금리 이자 이전에 나올 수 있는 거는 PC 넘버 말고는 5일 날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환율이 1,430 가면 들어오겠지. 그럴 것 같으세요? 아까 1,500 갈 것 같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개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주식을 찾는 욕구가 생길 겁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는 내년도 사업 전망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내년 전망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도 가져왔는데 스모킹을 가져왔는데 내년도 볼만한 주식이 이렇게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중에서 삼성하이닉스 말고 중소형 아니면 최근에 상장된 주식 이런 것도 눈여겨보는 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플레이하는 정도가 짧게 가지 않을까. 요 한 열흘 사이에 그렇게 쥐축을 흔들 만한 게 뭐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공자님은 어떠세요? 밸류죠. 밸류? 네. 밸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어디였더라? 오늘 얘기 나온 게 있었어요. 한국 시장이 싸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국의 밸류가 워낙 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네네. 나왔어요? 그 투자은행이었는데 모건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보기만 했었는데 UBS였는데. 오케이. 네. 근데 그 지금 한국에 대해서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PR 기준을 싼 건데 PR 기준을 싼 이유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시클리컬이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게 좀 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환되고 있는 포인트들을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PR 6배 이게 맞냐라는 것들이 계속 챌린지가 있죠. 근데 지금 그 챌린지 상에서 한 대 맞았잖아요. 옛날이랑 똑같애라고 하면서 한 대 맞았잖아요. 근데 이 챌린지가 언제랑 비슷하냐면 한 1년 반 전에 조선이랑 비슷해요. 조선이 계속해서 이 사이클 통해서 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 한번 뚝 뚫으면서 랠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원래 조선을 투자했던 사람들 돈을 못 벌었거든요. 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났어. 이 사이클은 안 되라고 얘기했고 조선은 원래 여기서 막혀야 돼. 네. 장기 수치 이미 반영됐어라고 했었는데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반도체가 약간 그런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맞는 거죠. 시장에서 이걸 평가해서 밸류를 올리면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국면으로 갑자기 누군가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변환이 되면 시장의 논리가 갑자기 바뀌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의 체계가 바뀌게 되는 거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밸류, 그러니까 PBR 레이쇼, PBR 에 대한 이런 밸류 자체가 배당 분리과세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배당 분리과세도 그렇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경영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디스카운트되는 게 해소되는 게 맞는 게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밸류가 역전되면서 전반적인 레벨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3조 호황과 맞물려서 실적도 좋아지고 밸류가 갑자기 좋아진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내년 50% 좋아져도 밸류로는 더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부지기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게 언제 어떻게 되냐를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시험 쭉 치고 나가볼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 아까 말씀드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하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내년 말까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4차례예요. 일단 12월에 한 차례 하고 내년에 추가 3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요것보다 더 많이 해서 올해 12월에 하나 하고 내년에 한 4-5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 의장이 누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케빈 헤셋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한다면 더 약간 비둘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빈 헤셋에서 좀 더 얘기해 보면 네. 지금 현재 백악관 수석 경제 정책 고문인데 성향이 워낙 이제 감세, 규제 완화, 시장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낮춰서 성장을 촉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네. 오히려 관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베이지북에서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베이지북 공개됐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게 베이지북이 12개 연방준비은행에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체감하는 게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이게 FMC 회의 2주 전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2주 전이라고 하는 이게 뭘 시그널을 주냐면 베이지북이 딱 나오면 블랙아웃이야.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입에 의한 변동성이 일단 없다고 보시면 돼요. FMC 전까지. 그거는 일단 하나 보고 가시면 되고. 근데 이번에 베이지북 봤더니 전체적으로 큰 상황 그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고용이 안 좋더라. 절반 지역에서 노동 수요의 약화를 언급했다. 근데 해고는 안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채용을 동결하고 대체 인력을 잠깐 이제 충원하는 형태로 제한 두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고용이 좋을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지출을 봤더니 셧다운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감소가 보였다. 잠깐만요. 소리가 좀 안 들려요? 끊기는 아니 그게 이게 지금 요 테크니컬 디피컬티인 것 같은데 네.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나요? 끊기나? 다른 분들 잘 된다는데 그분의 이슈가 아닐까? 그분의 인터넷. 아니 근데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소리 끊긴다는 이야기. 새로 고침 한 번씩 저희도 해보시면. 끊기나요? 저희도 끊겨요? 그러니까 공자님 말고 저희도 끊기는지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뭐 저희는 안 끊기면 요 마이크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마이크 이슈인지 소프트웨어 이슈인지 스트리밍 이슈인지 요거를 모르니까 네. 오케이 일단은 해보죠. 네. 그래서 셧다운으로 인한 감소가 컸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심화됐다는 게 저소득층 네. 타격이 심하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K 딜레마. K 딜레마가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 저소득층이 붕괴되는 걸 보일 거냐? 안 보겠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것 같아요. 여기를 좀 그러니까 부양해야 돼요. 부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위로 가는 것들은 놔두고 그 사람도 올라가게 놔두고 일단은 밑에를 좀 채우자라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보면 저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빠르게 보고 있고 그렇게 치면 이제 전 세계 시장 자체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몇 프로 잡히나요? 지금 85%? 네. 지금 제가 85%네요. 84.9 이렇게 잡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통방문 잠깐 얘기 드렸지만 환율 신경 쓰고 있다. 분명히 신경 쓰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하는도 그렇고. 통방문이 뭐라고요? 다시? 통화 정책 방향 문구. 네, 통화 정책 방향 문구. 아까 이 마지막 문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방향 관련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정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하는 게 통방문이라고 하는데 이 통방문의 문구가 변했다라는 거였고 이걸 보면 확실히 환율을 신경 쓰고 있다. 지금 경제 지표 자체보다도 환율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근데 이렇게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환율 원화가 똥값 되니까 쓰레기 되니까 무조건 팔래요.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래요. 그럴 수 있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를 무조건 팔고 갔다가는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너무 확신하고서 너무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그때 주택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고령화라고 하는 이슈가 들면서 주택시장이 안 될 거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어디서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굉장히 컸어요 그때. 전 애기여서 모르죠. 우리나라는 그때 욕하시는 줄. 아니, 애기라니요. 근데. 와,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 고고한 분을 그러니까. 욕하게 하는. 고급스러운 분에서. 나의 어그로썸이란. 예. 아니 근데 그 당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부양책을 막 쓸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 느낌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전문가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뭐 수요 안 좋고 수요가 없다 그러면 공급이 줄면은 수요가 없으면 결국 부동산 무너질 수밖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령화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건 맞겠죠. 근데 그 단기 사이클에서 변동이 있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축소가 되고 수요가 더 많은 곳은 가격이 팍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율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화가 더 약세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일단 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를 건 당연해요. 그렇죠? 그럼 금리 차가 줄어든 상태에서 원화가 무조건 똥값이 되니까 약세로 갈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더 강화돼서 빠르게 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원화 아니에요. 무조건 미국으로 갈 거라면 환율도 손해보고 한국보다 수익률도 덜 나는 그런 상황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1, 2년 동안 손가락 빤다? 괜찮아. 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해칭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할 거야. 그럼 오케이요. 그런데 무조건 도망쳐서 미국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후회한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니까 자산 배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 높아지면 뭐가 안 좋아요? 환율이 높아지면 뭐가 안 좋냐고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되면 안 좋나? 왜 안 좋은 거야? 아니 지금은 진짜 욕날 뻔했어요. 왜요? 네, 근데 경제 방송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부러 그러죠. 아니 봐봐. 일부러 그러죠. 난 진짜 대단한 거. 말 섞기 싫어하시잖아. 채팅창이 좀 불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생각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장사를 해서 해외에서 번 돈을 원화로 안 바꿔. 그냥 그 유보금을 달러로 그대로 유치를 해가지고 냅둬. 그게 한 1300조 정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많아져가지고 해외 주식을 많이 한대. 그게 작년에 130조, 올해는 벌써 10월까지 11월까지 쳐서 157조. 네. 요 정도 규모야. 근데 그리고 막 돈 풀고 M2 막 늘어나. 막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전에도 비슷하게 있어. 지금 이게 2022년, 23년, 24년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왜 환율이 요새 이렇게 1,500원 근처까지 튀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일부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러.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고 내린다 그래서 외국인이 환율 뭐 내려가면 외국인 사? 그렇다고 환율 올라갈 때 외국인이 안 샀어?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인플로우를 생각했을 때 외국인은 환율이랑 우리만 얘기하지 그렇게 크게 상관도 없어. 외국인의 수급 보면. 뭐 상관은 있겠지. 근데 그렇게 직관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네. 기업들을 지금 살리고자 하는데 기업을 위하는 거라면 원화 약세가 기업들한테 훨씬 좋지. 그렇다고 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게 원화 약세로 하는 거에서 득실을 따지자면 지금은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인 게 국가 입장에서는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고 판단을 내려서 일부러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한 거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뇌피셜. 그러니까 그거에도 일리가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단기적인 미봉책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고 그게 불가피한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다고. 근데 그게 좋으냐 나쁘냐
그거 따지면 사회적인 논란이 되니까 그게 지속이 되면은 결국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인플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좋으냐 나쁘냐면 저는 안 좋다고 보고요.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그거 해가지고 그냥 수출해가지고 많이 먹어졌잖아. 그러니까 연말에 좀 풀어. 1,500원 안 돼? 이 정도로 타협보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게 좋으냐 안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고. 다 이해한다고. 타격 받아서 지원금 주잖아 3차까지. 그러면 다시 또 인플레 또 돌지. 그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거 뺏으면 안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이런 아니에요. 식으로 생각하면 그럼 망하는 거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저를 게 개봉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이게 좋은 K 지금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네. K가 이렇게 K 되지. 딜레마를 이렇게 되지. 위해서 이쪽은 부양시켜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것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밑에까지 하향됐으니까 괜찮은데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타격이 심해요.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입 물가 일단 올라가요. 그럼 유가 올라가죠. 그리고 수입 물가 올라가죠. 유가가 올라가면 석유와 관련된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있는 사람들은 자산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원금 예를 들어 30만 원 받았다고 쳐요. 근데 그것보다 물가 상승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소득층은 무너져요. 이건 나라 아니네. 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받았다가 좋은 게 아니고 이 보조금 때문에 인플레이션 워낙 약세가 또 인플레이션 치면 몇 배로 투여는 저소득층이 진짜 붕괴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알아. 그러면 어쩌자는 건데에 대한 답을 못해. 왜냐면 봐봐. 기업 유보금 쌓아놓은 게 달러로 1,300조예요. 1,300조가 넘어. 그럼 그거를 기업 쿡쿡 찔러가지고 야 원화로 좀 바꿔놔. 이러면 공산주의 소리가 나와. 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아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기업이 리스크 관리하는 거를 기업을 어떻게 압박을 해가지고 그걸 원화로 아니, 바꾸라 그러냐. 이런 근데 얘기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나오잖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에 투자하면 혜택을 많이 줄게. 한국에 투자해. 그럼 그렇지. 한국엔 뭘로 투자되죠? 원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바꿔야죠. 그렇게 그렇게 유도를 만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나오는 얘기는 네. 그렇게 기업을 얘기하고 오늘도 구윤철이 찌라시로 아침에 우리 오프닝 벨에서 했는데 서학개미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20% 세금을 더 때린다. 그래, 페널티 네. 준다고.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개인의 자유를 또 침해한다 그래. 그리고 뭐 기업들 찔러가지고 뭐 투자하라 그러고 몇만 명 고용하라 그러고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이러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아니, 그러니까 욕해. 뭐냐면 방법이 단기적으로 없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다 무리수가 나중에 겹쳐서 온다는 거지. 그리고 기사에도 이따위로 나오는 거 환율 5적 논란. 환율 5적. 아니 미국 주식 사는 사람들이 5적이야? 이렇게 기세 쓰고 분위기 몰아가는 건 공산주의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관계없어. 어차피 공산주의 나발이건 간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기업들 큰 기업, 삼성전자 제가 했지만 돈 벌어갖고 그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돈 벌어요. 근데 그거가 밑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그렇게 사회가 되면은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주식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식한테 좋다니까 그냥 향해 하세요. 이게 1,400, 1,500 될 정도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걸리고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조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정부 관계자라면 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근데 안타까운 거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 그러면 대형주만 계속 사는 거야. 미국처럼. 그냥 돈 벌 거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힘들지. 수입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 예, 예. 오프닝 벨 재방송하는 거예요? 아니 오프닝 벨 네, 제가 맞아요. 처음 제가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네. 민준아 그냥 지각이나 해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퇴 가능할까요? 조퇴? 자, 요 정도에서 나가면 어때요? 네, 그럼 시황 쭉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예. 궁금하고 답답해서 좀 여쭤봤어요. 왜냐면 환율 이해하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오는 사람 30분 쫙 봐. 결론은 없어. 자기도 방안이 없어. 그냥 정부 욕하다 끝나고 어쩌자고 하면은 답이 없는 거야. 근데 계속 모든 걸 봐도 다 그래. 그래서 약간 답답해가지고 이해합니다. 이야기를 좀 근데 일단 뭐 투기 세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기 시작하면 투기적으로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것들은 줄어들 어렵지.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뭐 원화는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원화 약세의 흐름도 완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개인적인 내피셜이 하나 있는 네네. 거거든요. 개인적인 내피셜 갑니다. 정보론 방송입니다, 여러분. 정통 아니에요. 이게 그 일본과 한국의 환율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굉장히 약한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제2의 플라자 합의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하라고 협의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화 약세 미국은 싫어해.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버퍼를 만들어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네.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딱 맞아버리면 워낙 힘들지. 강세가 지나치게 가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역시 대통령실이 좋아하는 이제 환율 오적 때문에 힘들어. 막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환율 오적 때문에 힘들어.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아니 근데 생각도 그 스토리가 오늘 나온 게 아니야. 네. 몇 개월 전부터 상반기에 1482번 갔잖아요. 4월달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다고. 뭔데요? 그 일부러 좀 원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그렇지. 좀 냅둔다. 내 말이 맞네.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게 맞네. 그러니까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정부가 터치를 어떤 이유에서든 조금 덜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난 의도적이 아니면 나 이렇게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 미국에서 약간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정부가 아니고 못하게. 미국 정부가 그걸 유도하거나 그거를 그렇게 나중에 전략까지 갖고서 유도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6개월 전 나온 얘기라고. 그렇죠.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좋은데요. 좋잖아.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내피셜이 맞다 그러면 내년 원화는 더 강세로 가겠죠. 그렇지. 굉장히 강세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더 쭉 떨어지고 그렇죠. 네. 일부러 버퍼를 만들었던 거. 다시 정상화 되는 1350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할 거냐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광고만 잠깐 하고 그러고 진짜 이제 진짜 시황할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대신 저기 진짜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 화 푸르시라고 네네. 뚝불 한우 가져왔어요. 네. 뚝불. 이러면 더 이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툭불 한우 스테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너무 좋아요. 3 플러스 1. 4개가 4팩이 나가는데요. 39,0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팩당 130g이고요. 총 520g을 받아보실 수 있고 여기에 안데스 호수의 소금이 같이 이렇게 뿌려져 있다고 합니다. 나가는 건가요? 응? 뿌려져 있어요? 소금 뿌려져 있어요? 뿌려져 간이 있어요. 돼 있어요? 뿌려져 짭조름해요. 그 안데스 맛이 나요. 나요? 스위스 어때? 스위스 인터라켄 맛이. 스위스 인터라켄. 우리 한번 거기서 인터라켄 좋잖아요. 좋지. 네. 그 밀라노 옆에. 근데 또 저온 숙성을 해가지고 고기가 아주 부드럽나요? 부드러워요. 어때요? 이게 응. 우둔살이거든요. 그래서 살치살이나 꽃등심처럼 막 살살 녹는 맛은 아니에요. 씹는 맛이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네. 좀 언더쿡을 해서 따뜻할 때 드셔야 이가 안 아파. 그렇지. 오버쿡해서 5분 10분만 지나면 이가 아파. 근데 고기는 원래 너무 그렇지, 씹는 맛이지, 오버쿡하면 안 되죠. 우리 조금. 흑백 요리사 얘기 한번. 그러네요. 근데 진짜 고소해요. 그래요? 네, 정말 고소해요. 고기가 이제 씹고 있는데 너무 고소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명인코 아까 너무 말 많이 했어. 식었어. 식었어. 맞아. 식었어. 고기가 많이 식었어. 많이 식었어. 죄송해요. 그래도 인터라켄 맛은 나요? 굉장히 고소해요. 안데스 맛. 이거 진짜 따뜻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느껴보는 안데스의 맛 여러분 3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 안데스 클릭해 보시면. 남미예요? 네, 남미 맛입니다. 스위스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역시 약간 스위스 맛이요. 남미 맛이었어. 오늘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네. 집에 가서 공부 좀 해요. 아이고. 안데스 그거 얘기 좀 해주셔야죠, 여러분이. 그랬구나. 나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식인인데 알면서도 그거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안데스. 네. 기가 막힙니다. 알프스네 스위스는. 그지 알프스. 네. 최근에 스위스 갔다 왔어. 얼만데요? 인터라켄 갔더니 39,000원. 39,000원 뚝불 한우 우둔살 스테이크 3 플러스 1 해서 130g씩 4개 드려요. 520g짜리인데 39,000원 이렇게 드려서 횡성 축협 투뿔뿔 뚝불 한우 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춥잖아요. 특히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추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패딩 점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NFL의 패딩 점퍼인데요. 이게 신상이래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최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25년 FW 신상 미국 NFL 글로시 푸퍼 패딩. 글로시라서 이렇게 글로시한 느낌. 반짝반짝. 푸퍼 이렇게 푸퍼. 패딩입니다. 고밀도의 발수. 방풍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레이 색깔인데요. 안에는 카키. 안에는 오렌지가 이렇게 있구나. 다크 카키 앤 오렌지고요. 블랙 한번 보여주세요.
블랙 앤 그레이. 안쪽이 그레이. 아, 이건 아니 그레이. 안쪽이 그레이구나.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네. 패딩인데 무려 59,8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사이즈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따뜻한 겨울 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입어도 돼요. 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색이 상표가 바뀌었잖아 있어요. 지금. 색이 바뀌었어. 내가 입으면 입는 거지. 내 맘이지. 아니, 근데 못 올리잖아. 아니 올려야 돼.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지. 아, 예. 좋잖아. 원하시는 대로 입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뒤집어 입어도 됩니다. 네. 그거는 자유예요. 아, 자유네요. 해외 투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것처럼 아, 뒤집어 입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렇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59,800원 NFL 패딩 점퍼 그리고 횡성 한우 스테이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저 얘기 안 할게요. 두 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딱 중요한 것만 시황 탁탁탁 치고 네. 이빨을 꼈어요? 아니요, 말할게요. 네. 네. 언제 말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이 나왔죠. 한 3-4% 정도 반등 나왔고, 일단 AI에 대한 버블 우려가 많이 경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하고 오라클이 반등을 하면서 너무 우려가 심했구나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OLED 관련 주식들도 좀 올랐는데 중순이었나 BOE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이제 ITC 제소를 통해서 소송이 붙었었죠. 근데 원래 11월에 판결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BOE가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특허 합의가 됐다. 그렇게 되면 BOE 비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BOE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어제 다시 얘기 나온 게 아이폰향으로 들어가는 BOE 디스플레이에 불량이 발생했다. 그래서 BOE의 디스플레이 불량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겹쳐서 보면 우리나라 OLED 좋겠네라고 하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좀 좋았다는 거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쌀 줄 알았는데 에피스홀딩스를 잘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 플러스 신약에 대한 기대를 봤을 때 회사 너무 싸다. 플러스 지금 시가총액 정도면 이게 MSCI 지수 편입이 될 수 있는 시가총액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조 원이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 더 간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20% 이상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최 씨가 장 씨가가 이제 주총에서 맞붙을 거다 또 내년에 미리 기대감 좀 붙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요즘 시장에서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맥과 A 플러스 에셋과 가비아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스맥 같은 경우는 S&T 쪽에서 최대 주주가 됐었는데 지금 경영 참여를 어제 24일에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강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이 개별 주의식의 이슈였는데 넥스피어라고 하는 색전증 치료제가 미국 FDA 프리 서브미션을 완료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하락 이슈를 보면 네이버가 어제 이제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 의결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주가가 안 갈 것 같은데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합병 비율이 1대3 정도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두나무 입장에서도 만족하기 좀 어렵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좀 만족하기 어렵고. 그래요? 어제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어제 얘기 처음에 나왔던 건 교환 비율 1.25대 1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주가 기준 교환 비율이었고 이제 주식 수까지 감안한 시가총액 기준은 이제 1대3 정도가 맞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두나무가 공시를 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네이버가 좀 떨어지고. 네이버가 좀 불리한 건데라는 거 플러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1대3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죠. 업비트의 지금 장외 시장 주가 안 좋아요.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대비해서 지금 장외 가격이 더 낮습니다. 왜 그래요? 뭐가 문제가요? 거예요? 무산될 것 같은데? 라는 거죠. 네,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1조 2천억 정도 이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면 무산이에요. 근데 그게 그럴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 못 받아줄 것 같아. 지금 보면 이제 두나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에 평가됐냐고 봤을 때 15조 원 정도의 평가가 됐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한 5조 원 정도 평가됐거든요. 4조 5천억 정도? 네, 4조 5천억.
14조 5천억, 두나무가 4조 5천억 정도. 4조 9천억 정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 두나무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싸다. 네, 이거 불만이라는 거죠.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도 불만인데 두나무 주주 입장에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이게 무산이 될 것 같다. 만약에 그래서 두나무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을 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나스닥 IPO예요. 나스닥 상장. 근데 나스닥 상장으로 만약 가버리잖아요. 그럼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요. 안 좋다. 그렇죠. 근데 네이버는 지금 주가가 약간 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고 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세론이 나왔죠.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요걸로는 붙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그랬어요. 우주는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플레이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증권 지주가 오늘 좀 밀렸는데 배당 분리가 최고 세율이 30%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5%는 내려오긴 하는데 25% 시장이 원하는 25%가 아니고 30% 이제 간보기 또 기수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다. 그리고 한일령 관련된 주식들도 좀 주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일령 관련된 주식들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걸 단순 테마로 보지 마시고 이게 실적이 얹어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영향이 클 거거든요. 근데 9월부터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일령 이슈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이 꽤 볼만할 것 같아요. 특히나 또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찔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그 3차 상법 개정,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유예 기간은 1년. 요거는 연내 처리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연내 처리되는 걸로 얘기가 된 거죠? 아직 뭐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직 거예요. 확정 안 됐지. 네,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민주당 입장은 그런 거 근데 같은데. 거의 이제 그거는 맞는데 네. 새롭게 하는 거는 1년이 맞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1년이 아니고 6개월 더 준다. 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었고 그런데 그걸 또 연장할 수 있다. 뭐냐면 그래요? 특별 주청 같은 거 해가지고 사유를 달면은 또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실망했었어요. 근데 아까 그 35, 20, 30대는 건 제가 잘 몰랐는데 그러면 오늘 분위기가 좀 안 좋았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제 차분히 하나씩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외사 주간에 컨콜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HBM4 관련된 루머가 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전혀 문제 없다. 26년 고객 사양 가격 물량 모두 확정이 됐다. 그리고 수율 재설계 인증 지연 이슈는 없다라고 좀 단언을 했고 4분기에 이미 HBM4 로딩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데 이러면 지금 이제 구글 TPU가 나왔을 때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가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비엔비디아 비중 25년에 30%까지 올라왔다. 작년에 20%였는데 이거 우리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안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했는데 스팟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27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제약 계속 어렵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건 없겠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OLED 관련된 것들은 아까 좀 얘기 드렸는데 덕산네오로스와 BH가 조금 밸류체인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지스는 이제 24일에 분할 한장을 했죠. 바이오로지스가 CDMO, 그다음에 에피스홀딩스가 바이오 시밀러인데 시장의 예상은 원래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오르고 삼성 에피스는 빠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긴 했었죠. 주가가 처음에. 근데 이후에 25일부터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동반 하락한 이후에 삼성 에피스만 올랐다. 그걸 봤더니 이제 분할 전 시가총액이 87조 원이었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원래 35%가 분할 시총이니까 30조 원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8조까지 빠졌어요. 근데 시장에서 평가는 이게 12조 원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 가치를 평가할 텐데 26년 기준 에비타를 봤더니 한 4,900억, 5천억 정도 되더라. 그럼 EV 에비타가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만 하는 셀트리온이 얼만데? 라고 봤더니 한 24에서 25배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12조 원 되네?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오늘 올라서 이제 11조 원인데 8조 원 너무 싸다. 그러니까 이제 2번 연속 급등했던 모습이 나왔던 거고
또 여기 추가로 보면 이제 여기 바이오시밀러밖에 안 적어놨지만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밸류가 애드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안정적이 됐다. 플러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밸류를 넘어서는 단기 오버슈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높은 가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같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만약 여기 들어온다고 치면 이 다른 고객사들과 충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그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덜 올랐는데 관심을 갖고 봐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늘 15% 올랐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이슈가 있었으면은 뭐였어? 중국 그 광물 수출 규제 때문에 뭐를 국산화한다고 아까 뉴스가 있었는데 네, 뭐 그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게 그렇게 컸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효자 희소금속 탈중국화 생산시설 확충. 뭐 이런 얘기가 좀. 네. 근데 그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서 처음 나온 뉴스 같지가 않고 네. 기사가 오늘 나왔나 본데. 그런가. 기사.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 아마 상승폭을 생각하면 경영권 분쟁이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오늘 14% 이렇게 오르니까. 하나 더 해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 APR, 하이브 오늘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특히 APR은 6% 올라서 외국인 매수 삼전 하이닉스 빼고는 3등입니다. 이수페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PR이 이제 산 건데 삼전 하이닉스 빼고는 APR의 상승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APR과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간다고 하면은 얘네들의 상승을 좀 같이 카운트할 수 있을지 어떠세요? 근데 APR은 월요일에 그때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 아마존에서 화장품이 1, 2, 3등 다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APR에 대해서 우려했던 걸 반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APR의 미국 매출이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좋아야지 APR이 좋은 건데 수출이 둔화된다고 하면 이 높은 밸류가 정당화될 수 있을 거에 대한 우려문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매출이 저렇게 잘 나와버렸다? 그러면 4분기 실적 좋은데 APR 왜 팔아?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더 잘 팔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잘 팔리는 건 기준 잘 팔리는 게 잘 팔리겠죠. 최근에 잘 팔리는 게. 그러면 매드큐부터 잘 팔리겠네. 뭐 이런 느낌이니까 APR은 아까 처음에 얘기 들었어요. 너무 많이 빠졌네. 너무 좀 과도했네. 라고 하는 게 실적이 보이니까 이제 사자라는 느낌으로 전환됐다라는 거고. 오케이. 네. 반대로 보면 한일령 관련주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실적이 이제 진짜 좋아질 수 있는데 좀 과했네라고 하는 국면이 언젠가 올 것 같은데 언젠지 제가 정확하게 지점을 잡지 못하겠죠. 네, 좀 보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자료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뭘로 할까요? 글쎄요. 종목을 한다면은 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 요즘에 그 내년도 사업 계획 많이 산업 전망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봅시다. 예. 이런 좀 기분 좋은 얘기 한번 할까요? 페이지 33페이지에 33페이지. 오늘 27 맞지? NH 나온 게 좋다. 코스닥 지수를 타겟을 1100. 뭐 좀 안 해. 일단 역사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첫 번째 1번에. 그런데 그 이유는 이익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는데 전방업체 코스피의 그 대형주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한 것이 일로 올 것이다. 낙수 효과. 네, 소부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예요. 그거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망을 따라주면 1번이 맞고요. 2번도 맞고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정부가 정책을 많이 민다. 150조 뭐 성장 펀드 하고 그럼 결국은 낙수가 온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M&A하고 뭐 경영권 분쟁이 이렇게 될 때 사잖아요. 주식을 사잖아. 그러면 일정 이상 사면은 전부 다 똑같은 가격으로 사주는 거. 공개 매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이분은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그 국내 상장선 M&A가 좀 있는데 항상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거든요. 일건수가. 근데 우리가 살 때 내 주식은 가격에 안 사주잖아요. 경영권 있는 사람만 사주고. 근데 그거를 30% 이상 사면은 다 똑같은 가격으로 사주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딴 나라는 다 그렇게 하거든. 30% 이상 사면은. 그러니까 이거 법안이 통과되면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거 저거 뭔 얘기냐면 경영권 분쟁으로 네. 대주주랑 대주주 매수자 사이에서 막 몇십만 주, 몇백만 주를 막 몇십억, 몇백억에 서로 사고 파는 거야. 근데 비싸게 샀어. 근데 난 몰랐어. 근데 나는 가격이 밑에 남아있는데 얘가 사는데 나는 참여 못해. 그래서 나는 손해를 봤어. 네. 그러면은 요거를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경영권 때문에 프리미엄으로 주고 사는 거를. 그렇게 그 의무적으로. 가격에 개미 투자자들도 그 프리미엄을 받고 사줄 수 있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대한다는 거지. 아, 기대한다. 상법 중에서 이거 사실 또 어텐션하는 사람 많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하면서 여기 보면 주식이 보면 ABI, 리가캠, 리노고 쭉쭉쭉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주식이 뭐 있을까라고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네. CMTX CMTX?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TCK하고 비슷한 반도체 소재주예요. 반도체 웨이퍼를 잡아주고 뭐 이런 실리콘 파르치 업체인데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다 들어가는 회사예요. 시각 공정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빠지면 살 것 같아요. 아직 PER이 조금은 아주 싸진 않아서 지금 20배 되거든. 좀 빠지면 어디 거예요, 리포트? 이거는 그 유진 투자고 요거 몇 군데 있어요. 유진 포함해서 몇 군데 있으니 CMTX. 네, 한번 CXMT랑 CMTX랑 누가 더 나아요? 관계 없습니다. 왜? 아니 비슷한 산업에서 뭔가 비교군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물어봐. 실리콘 파츠잖아. 반도체 똑같지, 맞잖아. 그게 반도체야. CXMT하고 CMTX하고. 반도체야. 오케이. 이거는 TCK하고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비슷하게 취급되는데 사실은 달라요. 오늘 시간이 없어 그 자세히 못 하는데 나중에 사면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 큰 주식이에요. 그다음 8천억 1조 돼. 1조 돼요? 1조 8천억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크다. 근데 이제 상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보행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주가 좀 더 그렇네. 빠졌으면 좋겠다. 9천억 정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 한번 말씀드렸고. 대만 TSMC 1차 협력사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더 중요하고 마이크론도 중요하고 TSMC 맞아. TSMC에 들어가는 다이렉트 하나세가 얼마 많지가 않은데 예. 괜찮습니다. 아직 규모는 크지 않은데 그리고 작은 주식에 대해 제가 저어합니다. 지금 당장에 링크 솔루션. 우리 링크를 잘해야 돼. 링크. 솔루션이 필요하죠. 뭐 하냐면 3D 프린팅. 로봇 암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무슨 부품 같은 것도 뭐로 만든다고 3D 프린터로 만든다니까. 3D 프린팅 해주는 업체인데 기술력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 인비절라인 교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하네요. 그것도 포함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3D로 만드는 듯. 그다음 로봇 있잖아요. 로봇 할 때 그런 아주 부품 같은 거 그거 경량할 때 얘네가 3D 프린팅 해주고. 근데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 하는 건데 좀 작아서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한국의 유일한 회사니까 한번 보실만하다. 그 자금 이슈는 없어요. 다 돈은 다 땡겼기 때문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리포트 제가 오늘 한 2시간 동안 이 리포트만 봤거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좋은데 숫자가 너무 안 좋네. 지금 없지. 와. 그러니까 투자에서 나오는 캐파가 되는 것이 700억 되는 것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나와. 근데 현대자동차, 레인보 로보틱스 다 관련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만약에 흥분하려면 하나증권이 그런 리포트를 잘 써. 똑같은 리포트더라도 페이지 39페이지 보면은 아까 그 링크 솔루션의 제조업의 미래, 빅 매직 박스. 역사부터 해가 쭉쭉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개 정도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조업의 미래 하나증권의 리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오늘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평가 우량주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가끔씩 이렇게 삼성도 삐끗하는데 뭐 나 정도 뭐. 그 원래 기대치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기대치가 없는 주식. 공자님이 기대치를 확 낮추는 것 같은데 오늘부로 저를요?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있는데. 이 저를 슬슬 진실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본색을 제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네. 윈스덤 칼리지
위성 칼리지 해야 되네. 달달 그래 울릴 것 오늘은 위즈덤이 필요하네요. 위성. 같아요. 저는 이거 꼭 필요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혜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내 내면을 찾아야 될 것 맞아, 같아요. 저도. 자꾸 흥분하고 어그로 끌고 예,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요. 요 위즈덤 칼리지 저 스스로에게 추천합니다. 위즈덤 칼리지 2016 얼리버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 기간 내 그러니까 12월 10일 전에 등록을 해야 새해 준비에 필요한 모든 인사이트가 모인 특별 강연을 더 싸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2016 무료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12월 13일 첫 번째 강연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스노우폭스 창업자이자 현재는 팔란티어 비트마인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시래요. 김승호 회장과의 투자 대담에서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와. 그리고 일주일 뒤인 12월 21일에는 건강관리부터 트렌드 전망까지 2026년의 전체 흐름을 꿰뚫는 연말 릴레이 강연이 시작됩니다. 시대예보의 송기령 작가, 저송노와 정의원 소장님, 3프로가 사랑하는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아 원장까지 정상급 연사 4명의 강연을 모두 들을 수가 있고요. 지금 위즈덤 칼리지 최저가 등록을 하고 이번 연말에도 3프로와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예. 덕을 좀 쌓아라. 알면 좀 노력해라. 이런 의견들 다 제가 하나하나 다 봅니다. 맞아요. 다 다 봐요. 참고해서 네. 더 내일은 더 나은 클로징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뒤에 오는 압권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